서로 다를 수 있는 생각, 모두 좋을 수 있는 태도. 일하는 사람을 위한 비즈니스 캐주얼 토크, 생각의 미감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각의 미감 호스트를 맡은 북스톤의 강기택 과장입니다. 5번째 대화 주제는 취향을 돈이 되는 콘텐츠로 라고 지어봤는데요. 오늘의 게스트로 창간 10주년을 맞이한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디에디트 팀이자 북스톤의 신간 미라클 에디팅의 저자이기도 하신 하경화 대표님, 이혜민 대표님, 김석준 편집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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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마 저희 생각의 미감을 청취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또 신규 유입되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각각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을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디에디트를 10년째 운영하고 있는 디에디트 에디터 있지 하경화, 에디터 M 이혜민. 에디터 B 김석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호흡 너무 잘 맞아. 이게 무슨 아이돌 그룹처럼 이렇게 준비가 돼 있었네요. 역시 이게 10년의 짬바죠. 네. 짬바. 자, 그 얘기를 그 단어를 말하려다가 뭐랄까 이런 거 말하면 안 그런 되는 단어 거예요? 말하면 안 아니, 돼요? 제가 그 단어를 아직 여기서 말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수위를 오늘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욕해도 되나요? 요거 하시면 제가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아이스 브레이킹용 질문으로 요즘 가장 많이 캡처하신 화면이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근데 너무 지금 약간 뻣뻣하신 게 누가 질문 이거는 아이스 브레이킹용 질문인데 이렇게 말을 하시면 어떡해요? 자, 다음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갈 질문인데요. 막 이런 지금 너무 말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스몰 토크를 못 하십니다. 어떻게 또 한수 가르쳐 드릴까요? 마주보고 있는데 눈빛이 계속 흔들려. 흔들리고 지금 땀을 너무 흘리세요. 제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지금 여기가 에어컨이 너무 빵빵한데 땀을 너무 많이 흘리셔가지고 네. 지금 좀 디에디트 식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석준님은 네. 캡처 아이스 브레이킹용 질문에 대한 네. 답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네. 그 요즘에 가장 캡처 많이 하는 거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제가 인스타를 보다가 그 릴스를 원래 제가 잘 안 보거든요. 네. 근데 피드에 릴스 같은 게 뜰 때 제가 되게 싫어하는 콘텐츠가 뜨면 모든 걸 다 캡처해서 챗 GPT에게 보내요. 그리고 내가 이걸 왜 싫어하는지 맞춰봐라고 합니다. 맞춰봐라고. 네. 맞추나요? 그러면 맞춰요. 네. 그러면은 뭔가 쾌감. 이게 석준이가 MBTI가 T라서 그래요. 어. T들이 저런 걸 물어봐요. 자기가 이렇게 생각한 거를 GPT한테, 인공지능한테 어떤 논리적인 설명을 듣고 싶은 거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가 싫어하는 걸 왜 GPT한테 물어보라 그래? 패턴을 알고 싶고. 그럴 때 뭐래? 그러면 대부분 뭐 잘 맞추죠. 너가 싫어하는 어떠한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어라고 하면 잘했어, 맞췄어라고 말해주죠. 근데 왜 좋아하는 걸 아니고 보내지 않고 싫어하는 걸 보내는 거야? 좋아하는 건 별로 안 궁금해요. 제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궁금하지 않은데 싫어하는 건 좀 더 구체화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나는 이게 이런 이유로 싫어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요즘 약간 유행하는 대충 알고 좋아하고 다 알고 싫어하자 약간 이런 계열의 그런 게 유행하고 있나요? 그 김민경 편집자라고 네. 봤어요. 싫어하는 이유는 100가지 말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이유는 한 가지 말할 수 있다. 출판계에서 좀 유명해가지고. 그래요? 네. 조회수가 많이 나온 영상이다 보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석준님은 혐오를 수집하시는 거네요, 스크린샷으로? 혐오라기보다는 제 자신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걸 싫어하는지를 아는 게 또 제 자신을 아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죠. 네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만큼이나 싫어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취향을 알게 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만 취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싫어하는 것도 취향이거든요. 그래서 혜민님은 캡처하신 화면이 제가 그래서 제 스크린샷을 지금 보고 있는데 말입니다. 네. 다 일이지 뭐. 그냥 계좌번호 있고요. 어디로 가야 되는 지도 있고요. 별게 없네요. 지도를 왜 캡처해? 나 친구한테 여기 지금 가고 있다고 보내려고. 그런 정도라서 위치 별게 공유를 없어. 하면 될 텐데. 그렇게까지는 저 인간이 저렇게 아날로그적이에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근데 저도 봤더니 비슷해요. 다 업무예요. 네. 뭐 오타 체크한 거, 그리고 뭐 지금 잊어버리면 안 되는 메일 내용, 막 이런 것들 그냥 캡처를 착착착착 해놓고 보면은 저도 AI한테 보낼 것들을 캡처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번역해야 돼. 아니면 뭐 이 내용 요약해야 돼.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릴스나 쇼츠를 보다가 누가 어떤 원피스를 입고 있는데 너무 예뻐. 근데 정보가 없어. 그런 컨텐츠가 아니야. 그러면 그 순간적으로 캡처해서 이제 같이 AI랑 찾아요. 이거는 대체 어디서 파는 옷인가? 똑똑한데? 그래서 진짜 어렵게 영국의 어떤 사이트에서 무슨 원피스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예 안 맞아.
허리는 아예 안 잠기고 가슴은 이만큼 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미의 기준이 잘못된 옷인 거죠. 그쵸.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에디터 H가 워낙 유명한 앱등이고 애플 빨아서 아이폰을 써서 그런데 사실 갤럭시는 그게 원래 다 그냥 되거든요. 맞아요. 서클 투 서치라는 네. 제미나이 기반의 기능인데요. 갤럭시를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요새 좀 그렇습니다.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이런 캡처 같은 것도 사실 하나의 어떤 습관? 사실 이 모바일 스마트폰을 쓰는 다음에 다 생긴 걸 텐데 이거 외에도 세 분은 특히 석준님은 어떻게 보면 두 분 다음에 이제 합류하게 된 케이스잖아요. 네. 디에디트에 와서 생긴 직업병 같은 게 있으시다면? 일단은 직업병 가장 큰 직업병 중에 하나가 주말이나 쉴 때도 일에 대한 생각을 약간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친구들이랑 예를 들어서 뭔가 친구가 뭐 네일 아트를 받았어요. 그러면 막 얘기하다가 친구가 네일 아트를 봤는데 그분이 스몰 토크를 너무 잘하더라라고 말하면은 그러면은 네일 아트에게 직접 들어보는 스몰 토크 방법을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어 볼까? 라는 식으로 뭔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화 시스템이 약간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가끔은 이게 좋기도 한데 너무나 피곤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아서 그래서 그게 디에디트에 들어와서 생긴 직업병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디에디트 이전에도 사실 에디터라는 직업으로 일을 하셨었는데 그때는 이만큼은 아니었던 걸까요? 근데 그때는 그리고 막 어떠한 결국에 일을 하면은 내가 좀 더 잘해야겠다라는 마음이 항상 있는데 그 전에는 그런 마음까지는 또 아니었거든요. 그냥 즐기는 정도였지. 그래서 조금 더 심해졌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저한테 도움이 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한 10분 정도 이렇게 세 분이랑 녹음 시작했는데 석준님의 말씀을 경화님이랑 혜미님이 굉장히 경청해서 듣고 계신데 평소에 잘 들으실 일이 잘 없는 것 같다? 평상시에 저희가 김석준 편집장님의 말을 어떻게 들어주나요? 솔직하게 한번 만천하에 공개해 보시죠. 어떻게 해주나요? 경청해 주나요? 경청 느낌은 좀 없는 편이긴 하고요. 네. 그걸 어떻게 하나요? 보통 많이 튕겨내시고 그러니까 한 대화를 몇 마디 주고받으면 로그아웃 하시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잦게 있습니다. 누가 더 심한가요? 한번 이건 손가락으로 찍기 해볼까요? 네. 라디오니까 아무도 모르실 팟캐스트인데 거야. 뭘 찍어 네. 찍기는 팟캐스트니까 뭐 하나 둘 셋. 아니 좀 재밌게 듣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저희가 이렇게 마이크랑 헤드폰을 끼고 라디오처럼 녹음하는 게 거의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되게 재밌다. 그래서 지금 라디오 듣는 기분으로. 그 회사에 남는 헤드폰 있죠? 네 그런 걸 한번 회의할 때 사용해 보셔도 그러면 서로 경청할 이미지적으로 되게 경청하고 있다는 느낌을 이렇게 주는. 그렇게 자주 듣고 싶진 않아요. 경화님 직업병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이거 나 직업병 생긴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순간이 직업병 같은 있었다면. 거요. 근데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 그렇게까지 막 몰두하는 인간인가? 근데 석준님이 말하신 것처럼 뭘 하면서 이거 뭐 좋겠다 이런 거 해보면 좋겠다 주말에 뭐 했을 때 뭐 먹었을 때 이런 걸 하는 거는 너무 오래된 습관인 것 같고 요새는 좀 제목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팔려야 되니까. 이게 각이 나오나? 각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컨텐츠 만드는 사람들끼리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이게 재밌는데 다른 사람도 이거를 관심 가질 수 있게 제목 각이 나오나? 유튜브 각이 나오나? 썸네일 각이 나오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각은 사실 매번 다르게 열리잖아요. 네. 다치기도 하고 그 감을 잡는 거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하시나요? 이게 되게 본능적인 거라서 설명하기가 되게 네. 어려운데 제가 되게 많은 일들을 팀이 생기면서 이제 다 넘겨줬거든요. 이제 팀원분들이 저보다 실무를. 훨씬 더 잘하시고 다 전문가들이고 그런데 제가 아직도 제목을 제가 잡는 것들이 좀 많이 아직 남아 있어요. 대표가 아직도 이렇게 10년째 제목을 잡고 있는 건 좀 드문 경우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식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되게 멋진 말을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고 되게 고급 어휘를 생각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꼭 요즘 유행하는 밈이나 유행어 이런 걸 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직관적으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내용과 완벽하게 똑같을 필요가 없어요. 제목은 그러니까 어그로를 끌라는 게 아니에요. 막 완전히 상관없는데 막 우리 지금 넷이 앉았는데 뭐 미혼 남녀가 넷이 앉아서 대낮에 막 이렇게 가라는 게 아니고 괜찮긴 한데 가라는 게 아니고 모든 걸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너무 많은 걸 보여주면은 우리는 지금 오늘 뭐 콘텐츠가 돈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한 얘기를 할 거야. 너무 많이 보여주면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요즘 사람들은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의 마음을 두드릴 정도의 메시지만 주면 돼요. 제목은.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의 팟캐스트가 나갈 생각의 미감 이 컨텐츠의 썸네일과 제목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지켜보면 너무 재밌겠죠?
네, 한번 지켜봐 주시면. 저라면 네. 뭐라고 할 거야? 네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 뭐 이런 거 할 거예요. 어. 취향이 맞아. 돈이 되는 컨텐츠로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네. 돈 실제로 얘기하는 그렇게 거 중요하다. 버셨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얘네는 얼마나 벌었을까? 맞아. 그런 거 좋다. 제목에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또 숫자입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제목 회의 같은 걸 하실 때 경아님이 얘기하시면 좋다 하고 바로 넘어가시는 편일까요? 아니면 제가 알아서 지어오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세 분은 또 예전에 DLT 전에도 같은 팀으로 일했다고 제가 알게 되었어요. 네, 맞아요. 네. 석주님 한번 그만두시고 다시 이렇게. 저희의 전 직장을 박살냈다고 볼 수 있죠. 그 사실 저는 그 한 팀으로 일했다는 말이 조금 부끄러워요.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 제가 있었기 때문에 4개월? 네 4개월 있어서 에디터가 너무 하고 싶다고 막 진짜 그리고 저희 학교 후배세요. 그래가지고 와, 너무 말도 신뢰가 가게 하고 얼굴도 똘망똘망 잘생겼고 그래서 제가 저 친구 너무 좋습니다 이래가지고 편집장님한테 강력하게 말해서 제가 면접 봐서 뽑았는데 4개월 만에 나가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의 퇴사가 그 나비의 날개짓이 돼요. 마중물처럼. 회사가 풍비박산이 났어요. 그쵸. 그래서 인플루언서였던. 영향력이 대단하셨죠. 인플루언스를 미쳤는데 네. 그래서 그 덕분에 지금의 디디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네요. 네네네.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4개월 만에 나갔던 네. 막내랄까요? 첫 그리고- 회사였나요? 그리고 더 웃겼던 게 자기는 더 이상 에디터를 안 하겠다고 자기는 바리스타를 바리스타. 하겠다고 나가서 코코브룬이라는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네, 취업도 바리스타를 한 거예요. 근데 저분이 글도 잘 쓰고 똑똑하지만 정말 행동이 느리세요. 손 그게 일머리가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 몸으로, 바리스타. 몸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아니야. 사람은 머리로 일해야 돼요. 손으로 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얼마 만에 그만두셨죠? 코코브루니를? 한 일주일 아 그러면 정도 몇 배를 다닌 거예요? 그 첫 회사를. 아 그렇네요. 네. 아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너무 웃겼던 게 그래서 자기는 에디터 안 할 거고 바리스타를 하겠다고 하고 나갔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제 풍비박산 나서 이제 흩어진 저희 원래 편집장님이었던 상사분이 어느 날 다른 매체로 가서 취재를 나가셨다가 야 나 김석준 만났어. 에?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기자 그 명함을 이렇게 달고서 걔가 취재를 나왔다. 그래서 저희가 뒤에서 엄청 씹었거든요. 바리스타 한다. 걔 뭐냐 그런다고 걔 나가더니. 뭐냐. 그 요 이야기도 미라클 에디팅이 약간 포함되어 있거든요. 살짝 있죠, 살짝. 살짝. 어. 그래서 아 궁금하신 얘기까지 분들. 썼어야 되는데. 아, 아쉽네. 코코브론이 그 사당역에 있던. 제가 면접 보러 간 곳은 이태원 아유. 쪽이어서 또 집에서 가깝지도 않은데 들어갔는데 또 밑에 뭐 탁구대 이런 것도 있고 거기서 굉장히 또 저를 신뢰하시고 일주일 저를 있었는데 널 어떻게 신뢰해요? 채용을 하셨죠. 그러니까 석준이가 지금 여러분 들으시겠지만 목소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서툰 손놀림과 별개로 굉장히 신뢰가 가게 하는 신뢰의 아이콘. 좀 약간 우아한 백작 같은. 어. 그리고 저 이제 직속 후배였거든요. 근데 회사를 다니고 한 달 정도는 됐나? 이제 저희 회사가 4층에 있어가지고 이제 출근을 하면 이제 4층 계단을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근데 출근한 지 한 달 된 후배가 1층에서 만나가지고 4층 계단을 올라오는데 그 사이에 자기 연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진짜 특이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된 거냐면 전 직장 디에디트 이전 회사에 이제 에디터 H가 이미 다니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에디터 H의 직속 후배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석준이가 들어갔거든요. 딱 1, 2, 3번으로. 네. 네네네. 그래서 사실 저의 면접도 아마 에디터 H가 봤을 거예요. 맞아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저기서 이제 실패를 한 거죠. 하지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또 순항이 이어가고 있다. 네. 라는 게 그럼요. 네, 그럼요. 되게 긍정적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진짜로. 아 그럼요. 알 수 없죠 인생은. 네. 반대로 이제 리더의 입장, 사람을 뽑는 입장, 관리자의 입장이 돼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떠신가요? 총체적으로. 근데 이것도 진짜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그 후배 에디터들을 뽑을 때는 사실 이게 좀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짧은 기간 안에 면접을 통해서 뭘 봐야 될까라는 것도 잘 손이 안 잡혔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여러 번 거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역시나 시간이긴 한 것 같아요. 직접
이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해보고 좀 많이 시간을 같이 보내봐야 확실히 알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희는 좀 저희가 대학생 에디터를 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에디터를 모집을 하고 거기서 이제 좀 뭔가 두각을 드러내는 그런 대학생 에디터들을 좀 채용을 하거나 하는 게 저희가 2번 정도 이어졌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하고 있는 거죠. 어려운 점들은. 보완을 저희가 하고 있다. 에디터를 뽑을 때는 석준이의 의견을 전적으로 믿어주거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뽑을지 말지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하게 하는 요인이 뭔지, 뭐가 있어야 돼요?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오. 일단은 저랑 대화를 했을 때 결이 잘 맞는지를 보는 것 같아요. 아, 소개팅인가요? 소개팅이랑 비슷한데 불편한데요? 왜냐하면 같이 일할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시간을 되게 많이 보낼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능력치도 중요하지만 이야기를 했을 때 좀 뭔가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떤 컨텐츠를 만들 때 이런 게 너무 하고 싶다. 근데 그 후배 에디터는 좀 뭔가 그런 결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좀 너무나 겉돌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맞는다는 게 단순히 뭐 성향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뭔가 컨텐츠를 기획하고 싶어하는 열정이라든지 호기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알려면은 대화를 많이 해보고 결이 맞는지를 봐야 된다. 그러면 면접 같은 걸 할 때 시간이 좀 길게 잡으시는 편일까요? 야, 이 사람이다 싶으면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같이 일을 해봐야 일을 할 때 커뮤니케이션 언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 사람의 결도 있지만 네. 그 좀 기본적인 예의라는 게 매너라는 게 문화권마다 다르고 네. 집집마다 다르고 네. 뭐 소속마다 다 다르니까 그런 문제들이 사실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하거나 그리고 이제 이별을 고할 때 대부분의 문제들인 것 같아요. 저희 또 이제 생각이 미감 하다 보면 다 회사를 운영하시거나 조직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는데 다 그 이슈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경화님, 혜미님의 전적인 권한을 받고 석준님께서 디에디트 팀을 꾸린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저희가 그 매거진 팀이 있는데 매거진 팀에서는 제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권력자. 네. 네, 부여받았습니다. 매거진 팀을 제외하면 두 분이 또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이제 유튜브를 메인으로 하는 영상팀과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텍스트 기반으로 하는 매거진 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매거진 팀 같은 경우는 석준이가 이제 전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사실 저랑 이제 에디터 H랑 둘이서 결정을 하죠. 두 분이서 그러면 지금도 두 분이서 이렇게 다 몸빵으로 아 그럼요. 몸빵 많이 하죠. 근데 PD님들도 몸빵을 하시고 유튜브는 근데 늘 네. 에브리데이 몸빵이에요. 저희가 일단 출연을 하니까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세 분도 사실 에디터라고 하면 예전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텍스트 기반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직업이었는데 지금 사실 개념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매체 환경도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거에 사실 완전히 적응을 한 케이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 과정에서 그 험난함들이 책에도 살짝 녹여져 있는데 이 길로 가야 한다라고 맨 처음 주장했던 분이 누구실지 이 매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돼. 그 용기를 뭐랄까 적응. 정말 시시한 답변이지만 주변에서 유튜브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디에디트라는 웹사이트를 만들고 한 달 정도 됐을 때 요즘 젊은이들은 뭐가 궁금하면 네이버가 아니고 유튜브에서 검색을 한대 라고 하고 유튜브를 해야 된다, 영상으로 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래서 영상을 찍어주시는 분들을 섭외를 해서 찍고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서 찍는데 모니터링을 봤는데 그 영상에서 나오는 저희의 모습이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선글라스를 끼자. 그래서 가방에 있는 선글라스를 주섬주섬 꺼내서 끼기 시작했던 게 사실 지금 디에디트의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준 선글라스였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냥 경주마처럼 달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각자 생각하실 때 그럼 지금 시대 에디터한테는 어떤 감각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혜민님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에디터한테 필요한 감각이요. 저는 원고에도 썼던 내용인데 결국 사실 요즘 AI가 발달해서 글이나 컨텐츠를 만드는 거는 많은 부분 AI가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요즘 시대 에디터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저는 사람의 욕망을 건드릴 수 있는 장면을 상상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장면, 네, 씬.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근데 그 장면이 있으려면 이 어떤 상황을 욕망할 수 있는 그 욕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들을 건드릴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다. AI가 하지 못하는 이 물건이 필요한 이 물건을 쓰는 그 순간, 내가 이 물건을 샀을 때 감각, 그런 것들의 욕망을 건드릴 수 있는 것들이 진짜 에디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 결론은 사실 AI를 활용해 보면서 터득하셨을 것 같은데 네. AI로는 그 택도 없던가요? 그러니까 잘하죠. 잘하는데 뭐랄까, 내가 AI는 소스를 주지 않으면 조금 평면적인 대답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 어떤 물건을 소개할 때 내가 이 물건이 언제 좋고 내가 이 물건을 언제 쓰고, 이렇게 조금 더 사람들이 구체적인 것들을 많이 줘야지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고, 그래서 장면을 상상하는 거가 더 중요하다고 오히려 쓰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경화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지금 에디터 에미 한 말도 제가 되게 둘이 비슷하게 다루는 어휘인 것 같아요. 왜냐면 AI한테는 욕망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 물론 걔도 너무 잘하죠. 앞으로는 더 잘하고 이 책이 나오고 팔리다 보면 그때는 더 우리보다 잘하지. 더 잘할 수 있지. 근데 저는 좀 기준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어느 정도는 도덕적인 기준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판단은 결국에 인간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에디터한테 그런 능력이 되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이게 나갈 때 저희 책이 이미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읽고 싶은 구절을 저희 미라클 에디팅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직 교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책과 100% 비슷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조금 긴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터 B님이 쓴 곳이고요.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면서 자기의 고민에 대해서 썼던 챕터인데요. 편집장으로서 고민도 많다. 내가 좋아해서 독자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소식과 공유가 더 잘 되는 자극적인 소식 사이에서 고민하는 나를 발견한다. 우리 매거진이 꼭 다룰 만한 소식일까? 하지만 인게이지먼트가 잘 나올 텐데. 아니 그래도 인게이지먼트가 그렇게 중요할까? 하지만 외면할 수는 없잖아. 언젠가 연예인의 별세 소식이 뜨자 인스타그램 피드에 그 연예인의 흑백 사진이 도배되기 시작했다. 나도 빨리 그 소식을 포스팅해야겠다고 구글에서 잘 나온 이미지를 찾으려는 순간 아차 싶었다. 나 지금 어떤 사진이 제일 좋을지 찾고 있었구나. 누구의 잘못도 없다. 모두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이지만 어쩐지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내가 되고 싶었던 에디터는 누군가의 죽음을 빨리 컨텐츠로 만들어서 공유되길 바라는 에디터는 아니었으니까. 요거를 한번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좋네요. 잘 썼는데요? 너무 잘 썼는데? 네. 잘 읽었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서점에서 할 수 있으니까 네. 미라클 에디팅 이렇게 멋진 많이 책을- 사랑해 주세요. 네. 저는 사실 이거를 지금 타이밍에 읽긴 했지만 원래 좀 디에디트답다고 느끼는 순간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질문에도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저도 읽으면서 이게 우리가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고 숫자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사람들이 잊으면 안 되는 감각이다. 그리고 지금 석준 에디터가 에디터 B가 쓴 것처럼 이걸 만든 사람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감각으로 가면서 나한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지금 왜 만들고 있지? 왜냐면 우리는 뉴스를 다루는 매체니까. 혹은 우리도 이걸 정말 경쟁적으로 누군가의 사망 소식을 다뤄야 하나? 이걸 읽는 독자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 에디터한테, 사람한테 항상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와, 자기 자신한테 덕취된 표정을 지금 에디터 B님이 하고 말씀하신 계신데요. 그 느릿느릿한 그 네. 좀 빠져드네요. 네. 그리고 조금 꺼드럭대시는 표정. 맞아요. 방금 네 하는데 눈빛과 뇌가 약간 0.5초 정도 좀 차이 나는 그 그윽한 그 느낌. 원래 사람이라면 이런 걸 들었을 때 아니에요, 너무 부끄럽네요, 이런 좀 감정을 부끄럽네요. 갖기 마련인데 석준이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아니에요를 잘 말 안 해봤어요. 그런 말. 아니에요를? 예. 그러니까 누가 칭찬할 때. 그러니까 아니에요는 우리가 한 말이 틀렸다고 할 때 아니에요를. 그러면 너무 잘생기셨네요. 그럼 뭐라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 그죠, 감사합니다라고. 되게 좋은 애티튜드다. 네. 굳이 뭐 부인할 필요가. 나도 그래야겠다. 그래서 석준님은 가장 필요한 감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필요한 감각이 좀 겹치지 않는 거로 좀 얘기를 한다면, 네. 저는 가장 필요한 감각은 어쨌든 그 아까도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AI가 이제는 너무나 중요한 화두기 때문에 AI가 생기고 이 도구를 활용해서 점점 더 많은 컨텐츠들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좀 뾰족하게 나만의 뭔가를 만들고 싶으면 결국에는 차별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차별화 시키기 위해서는 다 책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나라는 사람을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컨텐츠 안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거기 안에 반영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해서 나 자신을 좀 발견하는 그런 감각 그런 것들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크게 보면 투트랙인데 정규팀, 개건팀 이렇게 운영하시게 된 배경이 좀 궁금해요. 배경은 저희가 뭐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하고 한 건 아니었고요. 원래는 제가 위주로 글을 쓰고 컨텐츠를 만들고 있었는데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그게 약간 힘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원래도 객원 에디터가 있었지만 객원 에디터에게 조금 더 뭔가 그 도움이 필요한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결국에는 점점 늘어나게 됐어요. 객원 에디터들이.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많아지고 제가 쓰는 글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제가 맞는 일들이 뭐 인스타도 생기고 뉴스레터 생기고 하다 보니까 다른 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비율 조정을 하느라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저랑 에디터 H랑 이 웹사이트를 만들었잖아요. 저희 둘이 일주일에 5개, 한 달에 20개의 기사를 모두 썼었어요. 그리고 석준이가 들어와서 3명이 이제 한 달에 20개의 기사를 쓰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이제 에디터 H랑 저랑 절필 선언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유튜브를 해야 돼서 더 이상 사이트에 글을 쓰는 게 너무 힘들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석준아,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더니 이제 어쨌든 저희는 원칙이거든요. 업무일 기준 무조건 하루에 한 번 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새로운 글이 나오게 한다. 근데 그걸 하려면 한 달에 20개의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솔직히 석준이 하나로 그걸 다 채우기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꼭 우리가 아니어도 우리의 슬로건에 맞는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줄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았더니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이건 약간 건방진 생각인데 저랑 에디터 H가 이 사이트에 글을 안 쓰는 거가 되게 타격이 클 줄 알았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우리의 글을 좋아해주고 우리는 사실 이런 걸로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글을 안 써 사람들 방문자들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했는데 디에디트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브랜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쓰지 않아도 디에디트라는 그 미디어의 매체를 달고 외국필자들이 들어왔을 때 물론 그분들도 되게 훌륭한 글을 써주셨고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컨텐츠들이 나오고 사람들한테 반응도 좋고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오히려 저희가 빠진 사이트를 보면서 디에디트라는 브랜드가 완성이 됐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두 분의 그런 결정, 영상으로 넘어가야겠다 라는 거. 아까 어쨌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제 다 요즘엔 다 유튜브로 검색한데 였다면 그 결정의 근거가 반대로 이제 다른 매체나 다른 채널이 생긴다면 또 그쪽으로 또 가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저희는 영상으로 넘어가야겠다를 한 게 아니고 저희가 만들 수 있는 모든 플랫폼에서 모든 그 컨텐츠를 만든 것뿐이에요. 웹사이트는 항상 운영을 했고 초반에 영상으로 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겠지. 요즘 영상이 대세래 할 수 있으니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뉴스레터도 요즘 잘 된대. 그러니까 독자는 어디에 있을까? 컨텐츠의 코어는 똑같거든요. 그게 글이든 영상이든 저희도 이걸 깨닫는데 오래 걸렸지만 사진이 될 수도 있고 뭐 일러스트가 될 수도 있고 코어는 계속 똑같은데 더 많은 사람들한테 딜리버리 하려면 만든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계속 쫓아다녀야 돼요. 왜냐면 계속 유행이 변하잖아요. 예전에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 다음 이런 데서 사람들이 글을 읽고 콘텐츠를 소비하고 기사를 봤다면 요즘 사람들은 너무 다각화돼 있어서 그걸 다 우리가 계속 쫓아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다각화지 영상으로 넘어갈 거야, 뭐를 할 거야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예를 들어서 업계 상관없이 딜리버리는 양쪽으로 많이 될수록 좋다고 봐야 할까요? 양쪽으로. 예, 어떤 데는 딱 충성만 있고 딱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만 있고 그런 멋을 추구하는 브랜드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양적으로 성장하기보다 우리는 질적으로 유지할 거야. 그거대로 멋진 인디밴드가 아닐까요? 인디밴드? 근데 저희는 되게 대중적인 소재를 다룬단 말이에요. 소비재를 다루고 서비스를 다루고 이러기 때문에 모수가 적어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 콘텐츠도 더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 모두가 조금 숫자 지향적인 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채널을 지금 운용을 하고 있고 우리는 영상으로 할게 너가 텍스트를 맡아 해서 텍스트도 계속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거네요. 네, 최대한 많은 딜리버리를 하기 위해서. 그냥 저희 슬로건이 사는 재미가 없으면 사는 재미라도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의 어떤 사는 즐거움을 알려주는 것들이 우리의 코어고 책에 보면 바퀴벌레처럼 살아남았다라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에 맞게 형태와 포맷을 계속 변화하면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생존하기 위해 계속 바꿔왔던 것 같아요. 이제 10주년 팝업도 앞두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6월 말로 알고 있는데 날짜가 네 6월 한 달 남았네요. 예, 지금. 26일부터 28일까지 성수동 가장 핫한 성수동에서 3일간 저희 이제 10년 동안의 어떤 저희 10년을 기념하는 약간 생일 잔치 같은 느낌으로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10주년이라서 우리 10을 기념해야 한다. 이제 두 자리다라고 기념해야 한다라서 시작이 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아 이거 주변에서 진짜 많이 들었어요. 니네 왜 10주년을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굳이 성수에서 팝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근데 아까 살아남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디지털 매체가 10년 동안 살아남은 우리 좀 멋진 듯? 약간 이런 걸 그냥 자축하고 싶었어요. 우리 대단하지? 우리 생존했어. 이렇게. 그거 되게 디에디트다운 행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몸집을 부풀려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공작새처럼. 그 예를 들면 그 디지털에서는 사실 클릭수라든지 그런 공유수라든지 훨씬 더 모수가 클 텐데 사실 오프라인에서 팝업을 한다라는 거는 그쵸. 제한이 있잖아요. 맞아요. 시간적인, 인원적인. 그걸 또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이 팝업이 100% 거의 사전 예약제로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사실 온라인으로 다루는 숫자에 비해서는 사실 오시는 분들이 되게 달라요. 근데 저는 조회수 1과 여기까지 성수동까지 방문해 주신 한 명의 가치는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이 10주년 팝업을 하는 건 우리가 10년 동안 살아남았다는 거에 그냥 모멘텀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을 낸 것도 우리가 10년 동안 살아남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어떤 몸짓이고 팝도 몸짓이고 거기에 코어는 그냥 디에디트고 그것도 역시 플랫폼을 바꾸는 것처럼 맞아요. 오프라인으로도 하고 책으로도 하고 그리고 당연히 디지털 콘텐츠로도 만들고 그냥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취사 선택 중에 하나다. 저희가 그 매거진은 뭐 어떻게 해야 돼 아니면은 뭐 글이 위주가 되어야 돼 코어가 돼야 돼라는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저도 처음에 디에디트에 들어와서 막 글을 위주로 쓰곤 할 때는 그런 의지가 되게 강했었거든요. 욕망 자체가 뭐 다른 건 별로 안 하고 싶고 뭐 영상 별로 출연 잘 모르겠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하다가 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만든 컨텐츠를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주는 것. 근데 그게 플랫폼 맞춰서 어울리게 딱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은 좀 약간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고 일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뉴스레터를 한다거나 인스타그램을 한다거나 팝업 같은 것도 저는 팝업 그 오프라인이라는 지면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면에 맞춰서 매거진다운 디에디트다운 컨텐츠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못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작년에 디에디트 영화제도 했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매거진이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어떤 성격 급함? 네. 추진력. 네, 죄송합니다. 성격 급함, 추진력 그게 이제 힘으로 얘기했을 때 특히 디지털 상에서 이렇게 업로드되는 콘텐츠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맞아요. 보고요. 반대로 석주님의 어떤 이런 우아한 석준이도 급해요. 처음 들어봐요. 우아함 처음 네, 들어봐요. 전 남자분한테는 처음 써보는 것 같아요. 우아한 그런 태도가 되게 대비되는 게 되게 실제로 보니까 또 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지금 김석준 에디터가 사실은 성정이 급한 편은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인데 가장 급하게 굴러가는 채널을 맡고 있어요. 인스타그램 쪽에서 매거진을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그렇게 막 급한 성격은 아니지만 경쟁심은 좀 네, 심한 편입니다. 그게 심한 저희 셋 다 심해요. 제가 김석준 에디터에게 가장 높이 사는 편이에요. 경쟁심이 아주 대단해요. 네. 저희는 세 명 다 경쟁심이 굉장히 심해서 저희는 마감할 때도 서로 경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목요일이 저희가 매주 카탈로그 마감이에요. 근데 한 10꼭지, 9개에서 10꼭지 정도를 에디터가 이제 3명씩 나눠서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을 때 누가 먼저 마감을 해. 그럼 나머지 에디터 둘이 엄청난 경쟁심을 느껴서 그때부터 막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서로 조롱하고 너 아직 안 했니? 난 표정이 했다. 보이시죠? 아, 그 정도예요? 네. 네. 저는 그리고 그렇진 않은데. 저희 미라클 에디팅 책 마감할 때도 일주일에 한 명이 써야 하는 원고 꼭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셋이서 똑같이 원고를 들고 와서 똑같은 양을 납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뭐 주말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원래 주말에 쓰잖아요. 주중엔 일해야 되니까 누가 금요일에 미리 끝냈어. 그러면은 이제 뭐 에디터 M 이런 애가 와가지고
난 다 끝냈어. 아 어떡하냐 둘은 막 이렇게 또 꺼드럭대요. 그러면 이제 또 정말, 경쟁심이. 저희 사실 디에디트는 경쟁심으로 굴러가는 팀이. 그럼 그러니까, 회의할 네. 때 네. 말씀하세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럼 회의할 때 이렇게 서로 좀 이렇게 솔직하게 막 꺼드럭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실제 업무 회의도? 솔직하게 하긴 하고요. 네. 근데 회의에서 꺼드럭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회의에서 꺼드럭댈 건 없는 것 같아요. 회의는 정말 진지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런 회의실 같은데 보면은 컨텐츠 팀 같은 경우에 뭐 원칙이 적혀 있다거나 아, 이렇게 에이. PDP 한다거나 네, 시도도 안 해보셨나요? 저희는 그 의사결정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같이 일한 지 얼마나 됐지? 이제 한 8년 뭐 7년. 됐으니까 네. 서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이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하고 그리고 서로의 취향을 존중합니다. 이건 석준이가 좋아해? 그럼 오케이. 근데 난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데 이건 내가 하고 싶어. 그러면은 각자 좋아하는 것들을 맡아서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편이기는 합니다. 아. 김석준 에디터님 존중 받았나요? 저요? 네. 그 가끔씩은 못 받는다고 느낄 때도 있는데 아니 의견 차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조직력이 너무 이 구축된 거잖아요. 만들어낸 그럼요, 거잖아요. 그럼요. 이게 네. 너무 네. 부럽네요. 아, 대표님이 지금 자기 회사를 피해 실드를 치고 있어요. 대체로 존중받습니다. 네. 그럼요. 굉장히 존중하고 아, 어저께도 영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에디터의 우리 대표가 재미없게 봐서 어떤 영화를 자기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너무 재미가 없어서 화가 났다고 특정 영화를 비방하는 스토리를 올린 거죠.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 이런 애가 아니거든요. 아, 근데 너무 재미가 그 없었어요. 영화가 너무 심했나 봐요. 근데 이제 또 김석준 에디터가 또 시네필이다 보니까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석준 에디터는 괜찮았대요. 그러니까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아 저희가 둘이 영화 취향이 너무 안 맞아요. 진짜. 제가 너무 싫어하는 영화를 너무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대표님은 좋으면 5점을 너무 쉽게 주고요. 1점도 너무 쉽게 주고. 애미 1점 잘 안 줘. 1점 잘 안 줘.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그래요? 응. 그러니까 봐봐. 지금 주말에 본 최악의 영화 몇 점 줄 거예요? 2점이야. 그러니까 근데 정말 나쁜 건 김석준 에디터예요. 너무너무 좋았던 2026년 최고의 영화에 몇 점 줬어요? 뭐 한 3.5점 정도. 이거 봐요. 이게 더 나쁘지 않아요? 최악의 영화를요? 아, 최고 영화를? 너무 박해요. 그러니까 3.5면 일단 5점의 과반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면 좋은 영화다라고 할 수. 저만의 기준이 있죠. 올해 최고의 영화인데도 그러니까 아직 그 정도가 안 나온 거죠 아직 올해. 그 영화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지 물성이 있는 상품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할 때랑 추천을 할 때랑 어떤 제품들 실제 제품들을 추천할 때랑 기준이 완전히 다르겠네요. 그러면 기준이 저는 뭐 특별히 다를 것 같진 않아요. 이게 물성의 유무와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네. 석준이는 남들이 좋아할 것 같으면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 벌써 취향을 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요새 요즘 여기 잘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미디어가 있다면 각자 좀 저는 재밌게 보고 있는 거는 이제 또 디에디트 매거진과 함께 그 인스타그램 매거진 형태의 콘텐츠 하는 팀 중에서 에크케를 되게 재밌게 봐요. 제가 또 숫자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돈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정말 후킹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특히 여기에 땡땡땡은 이렇게 벌고 쓴다 이래가지고 재무제표를 간단하게 분석해 놓은 한 장의 이제 카드 뉴스에다가 간단하게 설명한 게 있는데 잘하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재밌어. 응. 그게 너무 재밌어. 그리고 요즘에 되게 사실은 구분되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어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어떤 콘텐츠를 되게 재밌게 봤어도 요 콘텐츠 단건은 기억이 나. 근데 그걸 만든 주체를 기억하는 건 지금 조금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특히 막 유튜브처럼 얼굴을 누가 드러내고 크리에이터가 있지 않은 형태의 콘텐츠면 더 쉽지 않은데 여기는 확실히 좀 캐릭터가 있는 것 같아요. 혜민님은요? 아니 저는 얼마 전에 저희 김수은 에디터가 이제 인스타그램을 담당을 하고 있고 2년차 에디터인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그 자기가 되게 좋아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인스타그램 매거진 4명의 편집장을 인터뷰한 기사를 디에디트 웹사이트에 올렸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되게 요즘 재밌게 보고 있는 곳이 슐티르? 네, 슐티르. 슐티르 미디어. 거기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저희 디에디트 초창기에 했던 약간 그런 느낌의 컨텐츠를 만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되게 텍스트 기반이에요. 사실 인스타그램은 이미지와 영상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미지 안에 되게 장문에 뭐 자기의 첫사랑 이야기, 뭐 자기의 전남친 이야기, 뭐 이런 자기 개인적인 얘기들을 되게 길게 마치 소설처럼 쓰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이렇게 범람하는 이미지 인스타그램 매거진 시대에 더 눈에 띄고 자꾸 들여다보게 쉽게 만드는 힘이 있다. 그래서 글의 힘도 위대하고, 그래서 인터뷰를 보니까 원래 GQ 에디터를 하고 싶었대요, 그분이. 근데 GQ 에디터를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포트폴리오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걸 한번 포트폴리오다 생각하고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잡지 퀴즈고 어렸을 때부터 GQ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GQ 열면 무조건 크리틱부터 시작해서 막 섹스 칼럼 막 이렇게 몰래 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잡지 퀴즈 때 느꼈던 그 GQ의 감성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런 것 재밌게 같네요. 보고 있어요. 네. 저는 재밌게 보는 미디어 잘하는 곳 그 김윤아 대중음악 평론가 분이 하시는 건데, 픽 서비스. 네, 픽서비스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이자 뉴스레터. 네, 거기를 재밌게 보고 있고요. 근데 과장님도 모르는 데가 없으시네요. 저랑 결이 좀 맞으시는 어쩐지 지금 둘의 눈빛이 너무 촉촉하더라니. 흔해요. 약간 브로맨스야, 달라. 또 브로맨스야. 과장님이 우리를 볼 때야 김석준 에디터를 볼 때 약간 우리 땐 달라. 좀 차갑고. 응.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것들은 그냥 음악 추천인 건데, 근데 그 요즘에 제가 나이가 또 들면서 30대 중반을 넘어가서 이제 40에 가까워지는 이 나이 때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10대 때 어릴 때 들었던 음악을 계속 듣는다라는 게 있는데, 제가 그걸 좀 타파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노래들을 듣고 싶은데 그걸 좀 알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막 플레이리스트 이런 걸 제가 듣거나 잘 하진 않고 누군가의 추천을 항상 기다리는데, 근데 김은하 평론가님이 하시는 그 픽 서비스가 그런 음악들을 되게 잘 골라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신뢰하고 보고 있다. 네. 저도 저는 여기 회사 생활 여기 북스톤에 3개월 됐지만 그 전에는 저도 제 개인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거에 좀 저도 전념을 했었는데, 이제 회사를 오고 저도 여기서 에세이 레터를 운영하고 채널을 하다 보니까 레퍼런스 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메일 뉴스를 읽는 것처럼 진짜 뉴스레터 자체가 저한테 뉴스니까 보는데, 그 와중에 그 픽 서비스 김윤아 칼럼니스트 분의 픽 서비스가 되게 눈에 띄고, 뉴스레터 그 레이아웃 자체도 그렇고 오늘인가 어젠가 읽은 것만 해도 그 앨범을 그 매번 커버랑 같이 소개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 커버의 뮤지션이 있었어요. 아직 회사에서 제가 읽어서 듣진 못했는데, 지금 이제 완전 한여름이잖아요 요즘에. 근데 벌써부터 패기가 느껴지시나요 이 커버에서? 그러면서 딱 이 뮤지션의 패기를 딱 그렇게 한 줄로 설명해 주는데, 사실 그 뮤지션 분들은 광고를 뭐 내거나 이러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 칼럼니스트 분이 신보 중에서 자기 듣고 이 제품이 좋다라고 추천해 주는데, 그 추천의 어떤 첫 문장부터가 이렇게 탁 때리는 그런 게 있어서 그게 거의 매번 있거든요. 진짜 그 픽 서비스라는 그 타이틀에 좀 맞게. 그래서 저도 되게 좋게 누리고 있는. 네. 그 옛날에 뭐 GQ라든지 뭐 그런 종이 매거진, 종이 잡지에서 그 매번 그런 칸이 있잖아요. 뭐 신보 소개, 영화 맞아. 소개, 딱 그것만 똑 떼어다가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재밌어요. 그런 거 궁금해요. 최근에 여러분의 사는 재미는 어떤 게 있었을지. 요리를 그러니까 비웃은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김석준 에디터는 책에도 나오는데 만약에 오늘 달리기를 30분 정도 했어요. 그러면 이미 막 무슨 뉴욕 마라톤 나가겠다고 막 이런 식으로 조금 앞서가는 스타일이에요. 요리도 지금 제가 보기에 시작한 지 한 2달? 네, 2달 시작했다는 말도 약간 부끄럽긴 한데 2달 정도 됐는데 네, 하루 종일 요리 얘기만 해요. 네. 아니 그리고 저희 책에 요리 비유가 너무 많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진짜 최강록 셰프가 쓴 책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 에디팅을 뭐 유화 뭐 그 파스타의 유화 과정 있잖아요. 그거랑 비교를 기름과 하지 물이 섞이는. 않는다. 뭐 당근 단맛이 맞아. 나는 당근한테 짠맛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둥. 그러니까 김석준 에디터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보진 않아요. 사실 제 유니크한 점이라고 보는데 정말 쉽게 사랑에 빠져요. 자신 그 무엇을 하는 자신의 모습과 네. 그리고 온 동네방네 소문을 냅니다. 네. 그래서 석준이가 지금 관심 있는 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한테 김석준 에디터가 보니까 콘텐츠에서 그런 거 많이 하던데 나한테도 좀 추천해달라고 해. 그러면 제가 항상 말하거든요. 걔 이제 그거 안 해. 그래서 되게 올려주시는 디엘리트에 올려주시는 것도 사실 되게 개인적이고 네. 되게 저변이 넓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매번 저는 좀 이 사람이 이거 쓴 사람 맞아?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누구나 하루는 24시간이니까. 네. 정의 다정하시군요. 정이 네, 많으시군요. 맞아요. 네, 그 관심사가 넓고 네. 얕고 네. 뭐 그렇습니다. 얕지는 않아요. 그래요? 아 근데 네. 나는 얕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석준
수연이가 에디터 B가 요리를 시작한 지 한 2주 정도였습니다. 때는 한 2주 정도 스토리에 갑자기 이제 파스타를 몇 개 해 먹었겠죠. 근데 거기에 챗GPT랑 무슨 기본적인 요리의 기본 있잖아요. 뭐 오일은 언제 넣어야 되고 마늘과 양파에서 맛을 끌어내기 위한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했나 봐요. 그러면서 스토리 이렇게 올립니다. 나는 요리를 마스터했다. 요리의 원칙을 양식을 마스터했다. 그래서 파악했다. 와, 오, 끝났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거 뭐 웃기려고 하시는 건가요? 진심이에요. 저 남자는 항상 진심이에요. 근데 하는 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에디터. 그러니까 저는 항상 포장한다, 석준이를 포장한다. 보면서 느끼는데, 저런 사람이 진짜 에디터구나. 네. 좀 과대망상이 좀 심한 편이죠. 아니요. 금방 사랑에 빠지고 재밌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세상에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좋은 에디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말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것까지 좋아하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말하고 나 좋아하는 사람이에요라고 맞아요. 읽힐 생각이 있다라는 거고. 네. 다른 어떤 그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팀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그 같은 업계 분들끼리 뭐 교류가 또 있기도 하나요? 교류는 잘 없습니다. 그냥 행사장에 갔을 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아는 사람 마주쳤다. 그럼 인사하는 정도. 인사하는 정도. 저희는 되게 열려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바깥 교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매거진이 대체로 젊은데 가면은 저보다 뭔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거나 한참 나죠. 밑으로. 네, 네. 젊은 분들 20대 뭐 중반 이 정도이기 때문에 막 먼저 친해지고 싶어서 말을 건다거나 그런 것도 약간 좀 조심스러워서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말 걸면 보통 행사 같은 데말 걸면 조금 무서워들 하세요. 근데 나는 어느 날 생각한 적 있거든. 왜 이렇게 우리는 다른 매거진 팀과 교류를 안 할까 생각했거든. 근데 내 생각엔 그냥 우리 내부에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돼서인 것 같아. 세상 살아가는 얘기도 되고 서로 물건 산 거 비난도 하고 칭찬도 하고 이러면서 비난이 칭찬보다 먼저 나왔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이런 거 하면서 굳이 약간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레터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하지만 이번에 이제 책 작업을 하는 것은 온라인의 디지털 매체에 작업을 하는 것과 어떤 질감 차이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너무 압박이 심했어요. 맞아. 그러니까 책 작업을 하면서 계속 원고에 자신이 없어서 고쳐 쓰고 둘이 만나가지고 이게 가치가 있나 이게 진짜 도움이 되나 저희가 자기 검열이 되게 심한 사람들이고 저는 진짜 되게 싫어하는 종류의 책이 정말 많거든요. 울어요? 아니요. 싫어하는 타입의 책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책에 꼴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험난한 자기 검열 그리고 미라클 에디팅이라는 세상에 이 사기꾼 같은 책 제목 여기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나는 진짜 미라클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러면서 진짜 많은 자기 검열이 있었고 온라인 콘텐츠를 만든다는 건 기본적으로 제 콘텐츠가 공짜라는 뜻이죠. 근데 제 책을 돈을 내고 사볼 사람들한테 가치가 있는 10년어치의 어떤 기록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되게 엄청난 압박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썼습니다, 여러분. 한 권 사주십시오. 근데 저희가 뭐랄까 알맹이 없이 남는 거 없이 자기의 감정이나 기분만을 말하는 컨텐츠를 이렇게 본능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책이 그래도 이 책을 다 읽었을 때 너도 당신도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당신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내부적으로 갈등도 많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온라인에서 컨텐츠를 만들 때 완성도를 따지자면 저는 한 70% 정도를 생각을 하거든요. 막 100점을 꽉 채워서 모든 일들을 다 완성도 높여서 해야지라는 생각은 욕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책은 약간 쓸 때는 100을 생각을 하고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쓰는 과정들이 좀 힘들기도 했었고 그래서 뭔가 자기 만족이 좀 안 되는 글을 보면 스스로 약간 괴로우면서도 더 잘 쓰고 싶은데 또 막상 주말이 되면 뭐 약간 쉴 시간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잘 못해서 약간 후회되는 것도 있고 지금 자기 반성이 이어지고 있어요. 아니 이 책이 시작되게 된 게 어느 날 석준이가 저희가 이제 10주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막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쓱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어떤 이런 거 책이 이 시대의 최고의 명함이다. 그래서 책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김석준 에디터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석준이의 말을 굉장히 존중하기 때문에 그럼 쓰자 라고 해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건데
사실 저희가 10년 동안 이 디에디트를 만들고 지금까지 정말 경주마처럼 바퀴벌레처럼 살아남기 위해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려와서 저희가 해왔던 일들을 한번 제대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미라클 에디팅을 쓰면서 저희가 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걸 했더라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없을 줄 알았는데 쓰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본물처럼 네, 이런 말들을 내가 하고 싶었구나라는 얘기들이 쌓이면서 힘들게 완성했습니다. 얼마나 걸리셨죠 기간이? 6개월 정도는 쓰지 않았나요, 원고? 6개월 정도 썼고. 반년, 셋이서 반년을 붙잡고 있었죠. 한 어떤 얘기를 쓰면 좋을까? 결을 잡는데 한 거의 2달 넘게 걸린 것 같고 어쨌든 3명이 공동으로 쓴 거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좀 맞춰야 됐거든요. 그거 하는데 오래 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내 안에 있는 얘기를 제대로 꺼낼 때까지는 한 4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실제로 그래서 진짜 몰두해서 쓴 건 한 3달 정도고 네. 그 전까지는 뭘 써야 되는지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는 어떤 메커니즘 자체가 완전히 달랐겠네요. 디지털 그래요? 작업을 할 때랑 태도가 4개월을 달랐던 것 같아요. 메커니즘도 다르지만 태도도 되게 달랐고 모르겠어요. 지나온 것은 전 길게 생각하지 않을 그러니까 뿐이에요. 이런 생각으로 10년을 달렸기 때문에 어. 없더라고요. 뭐 내용이 나올까 했는데. 그래서 진짜 여행 가서도 쓰고 와인바에서도 노트북을 들고 가서 쓰겠다고 근데 못 썼어요 거기서. 이게 또 수정이 안 되잖아요. 이제 인쇄가 되어 진짜 아직 나오면. 교지 보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게 진짜 어려운 지점이에요. 왜냐면은 저희가 만드는 디지털 콘텐츠는 뭐 대부분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삭제도 되고. 근데 책은 인쇄되어 나오면 그 다음부터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냥 어딘가에 항상 있는 거니까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심하게 압박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꽂혀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10주년 팝업에 맞춰서 또 책도 무사히 나와 있어야 되고 네. 다시 한번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아닙니다. 다들 세상 사람들 모두 힘들게 일하는데 저희 책 낸 거 가지고 지금 그럼요. 너무 징징거렸어요. 이제 뭐 10년에 한번 이 디에디트 책 낸 거니까 네. 이번에 이참에 하셔야죠 또. 네. 11년 주년 때는 못 하니까. 네, 20주년에 어떻게 한번 더. 이 라이프스타일 온라인 매거진으로서 이 종이책 저희 생각의 미감의 공식 질문으로 자리 잡게 됐는데 네. 이 출판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와 진짜 어려운 질문. 출판의 미래를 마지막은 좀 저희한테요? 거국적으로 어려운 질문으로 준비했습니다. 와, 내 미래도 모르겠는데 출판의 미래를? 네, 그게 출판의- 공통된 반응입니다. 출판의 미래 말씀해 드릴게요. 아, 와, 챗GPT 오셨다. 잘 몰라. 이거 보고 저도 뭐라고 답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 근데 여기까지 못 봤어. 지금 처음. 질문지의 맨 마지막에 하단에 있었습니다. 출판의 미래. 어렵죠.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이게 어쨌든 브랜드라는 게 결국에는 양산되는 컨텐츠가 많아질수록 브랜드 자체가 주는 신뢰성이 중요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어떤 출판사가 만드는 어떤 컨텐츠 그리고 누가 이 컨텐츠를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출판계라는 게 좀 약간 그런 성향이 강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저자 아니면 어떤 출판사에서 이런 책을 냈다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서 이게 보통의 뭐 디지털 컨텐츠를 다룰 때랑 그 느낌 자체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자면은 결국에는 세상에 되게 콘텐츠가 점점 더 많아질수록 출판 자체는 더 소중해지지 않을까, 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된 그러니까. 답변이 또 이렇게 아, 준비를 훅 나왔네요. 하셨구나, 저분은. 이상 출판의 미래였습니다. 와, 잘하는데? 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희가 디지털 콘텐츠를 10년 했잖아요. 근데 사실 디지털 콘텐츠는 공짜란 말이에요. 근데 책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책이라는 것의 특성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자가 있다는 것, 이름을 걸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걸고 나오는 책이 있고 그걸 돈 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어떤 콘텐츠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죽지 않을 것이다. 출판은 계속 살아남지 않을까.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를 한 5년 전 정도의 출판의 미래라고 얘기했다면 조금 더 부정적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또 텍스트입도 유행이고 뭐 AI 시대에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돈을 주고 양질의 컨텐츠를 그리고 저자가 이름을 걸고 만든 양질의 컨텐츠가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그 인스타에서 어떤 우주와 관련된 어떤 사진을 봤거든요. 근데 그걸 보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일단 의심하는 게 첫 번째 태도였고 아 맞아. 그래서 그 다음에 정말로 나사가 이걸 발표를 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사 계정에 들어가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출처를 의심하게 됐지. 네, 그래서 그게 점점 더 심해질 거라서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신뢰성이 되게 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신뢰 이슈. 그럼 어쨌든 또 책으로 나온다라는 거는 편집 과정에 의해서 그런 팩트 체크가 완전히 다 된 상태로 검증된 상태로 가격을 달고 나오는 상품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오늘 녹음 이쯤에서 마무리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녹음 해보신 소감까지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뒤로 갈수록 우리 과장님이 점점 말도 풀리고 편안해 보이셔서 정말 보기 좋았고요. 저희 책이랑 그리고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일하고 있는 에디터들의 생각에 대해서 조금 오피셜하게 대화 나눌 기회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아까 너무 징징거리기는 했지만 정말 진심을 담아서 그러니까 컨텐츠는 스트레스를 동반해야 좋은 게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스트레스가 가득 담겨있는 책도 조금 사랑해 주십사. 그리고 팟캐스트도 오늘 좀 편안하게 여러분이 들으셨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혜민님 부탁드립니다. 저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제가 네. 이런 마이크가 있으면 ASMR 너무 아 진짜 싫다. 한 번만 해보면 안 돼요? 편집해 주셔도 됩니다. 미라클 에디팅 많이 사주세요. ASMR. 이게 또 ASMR 마이크랑 또 달라가지고 맞아요. 네. 방향성이 근데 있긴 있네요. 지금 보니까 아니네요. 없나? 아니네요. 이쪽으로만 수음이 되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해봐. 혜민아. 가운데다 대고 속삭여야 돼. 미라클 에디팅 많이 봐주세요. 정말 열심히 썼습니다. 화이팅. 그러네요. 가운데다가 해야 되나? 네, 마지막으로 석준님. 네, 저도 비슷한 말이긴 한데 진짜 이거를 쓸 때 제가 이거를 쓸 수 있는 역량이 될까라는 의심은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을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적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쓰긴 했고요. 그래서 그래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책을 읽으시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컨텐츠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유튜브랑 뉴스레터랑 저희가 또 웹사이트 되게 많기 때문에 컨텐츠도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기존에도 디디트의 행보와 컨텐츠들 많이 무료로 누리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단행본으로 또 함께 누려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의 미가 5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2주 뒤에 또 생각의 미감을 높일 대화를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북스톤 강기택 과장이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